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적응 이것만 알아도 A+. 오늘은 한국 생활에서의 도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강 한국 생활에서의 도움. 한국인의 일상생활, 인터넷 관련 어휘, 한국어 문법 활동, 과제 해결 활동 순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선생님하고 함께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친목 활동입니다. 친목은 친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친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볼게요. 한국인이 사회생활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대표적인 모임으로 동창회와 동호회가 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다. 송년회 체육대회와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기도 하고 단체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그리고 등산, 악기 연주, 스포츠 등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동호회라고 한다. 이러한 동호회는 보통 학교, 지역, 직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를 실제 모임으로 연결해 직접 만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동호회에 가입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기도 한다. 네, 한국의 친목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동창회가 있고요. 두 번째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우리는 동창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동호회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을 동호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창회는 졸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겠죠. 동호회는 내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공감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국의 친목 활동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도 어쩌면 친목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떤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공공자전거들도 한국인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체증,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단체에서는 자전거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대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이름은 따릉이, 타슈, 누비자, 온누리, 타랑개, 어울링, 여수랑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리집이나 앱을 예약해서 이용하거나 대여소에 가서 직접 이용권을 구매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인의 일상생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 중 통신수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한다? 통신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우리가 통신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체국을 통해 편지나 물건을 국내나 해외에 보낼 수 있고, 우체국 외에 택배 업체나 편의점을 통해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통신수단입니다. 그리고 택배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오토바이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서 당일 배송을 해주는 킥 서비스도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한국인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빠르게 물건을 배송해야 할 경우 KTX 특송이나 고속버스 소화물 서비스들도 하나의 우리는 뭐다? 한국인의 일상생활 중 한 개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또 통신수단이 전화와 스마트폰입니다. 전화는 집이나 사무실에 연결된 유선전화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어서 빠르게 연락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는 물론 사진, 동영상 등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국인의 일상생활 중 통신수단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손 안의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러나 스마트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많은 일들을 한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 위챗, 라인, 밴드와 같은 채팅 앱이다.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 간단하게 안부를 전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 동영상과 관련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있다. 이것들은 채팅 앱과 다르게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공유한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재생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려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서 돈을 내고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 수많은 영상을 볼 수 있다. 자, 한국인의 일상에서 스마트폰 없어도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도 꼭 필요하고 선생님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은 손안의 컴퓨터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땡땡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도 있습니다. 요즘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간편 결제 서비스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란 지갑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온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모바일 결제는 액티브X,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각종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매번 카드 정보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간편 결제는 이런 복잡한 단계를 없앴기 때문에 카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이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SNS 등을 이용한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휴대폰을 내밀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휴대폰을 통한 이렇게 간편 결제 서비스도 우리가 한국인들이 요즘 일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중에 보이시피싱이라는 말, 스미싱 피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에서는 이렇게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때문에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낚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현금을 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보이싱 피싱이라 하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여 현금을 빼앗아 가는 것은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먼저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하고 이동통신사 모바일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118이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한국인의 일상 중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 피해 발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나 문자 메시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일상과 관련된 이번에 인터넷과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합니까? 네, 정보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정보 검색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도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SNS를 하거나 댓글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한국인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유튜브를 보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한국인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일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이 재미있을까요? 무척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 그래서 우리 정보 검색을 하는 곳이죠. 근데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다, 검색하다, 이메일을 주고받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라인도 있고 밴드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마트폰 채팅 앱. 자,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는 대화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SN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글, 사진,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에서 댓글을 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SN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재생 사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영상 재생 사이트. 이때는 우리 뭘 한다고? 동영상을 보다, 동영상을 올리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나쁜 점만 있을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인터넷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인터넷에 대한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터넷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정보를 검색하다. 네, 우리 요즘 인터넷을 통해 아까 전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장점은 정보를 검색하고 두 번째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보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블로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료를 올리고 여섯 번째는 채팅도 하고요. 일곱 번째는 인터넷 뱅킹도 하고 여덟 번째는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인터넷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인터넷의 장점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정보를 검색하다, 이메일을 보내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 블로그를 하다, 자료를 올리다, 채팅하다, 인터넷 뱅킹을 하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터넷에 단점도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독이 되다.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죠. 계속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 중독이 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확한 자료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올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해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해하다는 것은 피해를 주는 정보입니다. 가령 댓글 같은 것을 좀 말하는 거죠.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보다는 나쁜 정보가 많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해한 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할 때는 개인정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살아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알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다. 네, 휴대폰만 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섯 번째, 폭력적인 게임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유해한 정보에 얘기한 것처럼 폭력적인 게임들이 아이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경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눈이 나빠집니다. 네, 다른 것보다 스마트폰이나 우리 인터넷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덟 번째는 전체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인터넷의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중독이 되다. 두 번째, 부정확한 자료가 있다. 세 번째, 유해한 정보가 많다. 네 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되다. 다섯 번째, 시간을 낭비하다. 여섯 번째, 폭력적인 게임이 많다. 일곱 번째, 눈이 나빠진다. 여덟 번째, 건강을 해치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더 공부를 해볼까요? 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맞는 것들을 연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의존성, 익명성, 장시간 사용, 그리고 해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존성은 이거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것과 함께 가는 것을 의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익명성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익명성이라고요. 장시간 사용은 우리 오랫동안 사용해요. 그리고 네 번째 해킹은 우리 다른 사람 정보를 찾아서 빼가는 것을 해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존성, 익명성, 장시간 사용, 해킹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력이 저하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시력이 저하되다.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됩니다. 자, 인터넷 사용을 합쳐서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긴 원인이 뭘까요? 네, 의존성입니다. 자,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억력, 오래 생각하는 거죠. 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장시간 사용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졌습니다. 무슨 원인일까요? 의존성. 맞습니다. 중독이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무슨 원인일까요? 네, 해킹입니다. 가짜 뉴스가 많아졌어요.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네, 익명성, 이름이 없으니까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성 댓글, 그러니까 악플이 답니다. 무슨 원인일까요? 네, 익명성 때문에.
거북목 증후군에 시달리다. 여러분 거북목 아시나요? 거북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현상을 우리는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서,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야기할까요? 장시간 사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트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 인터넷과 관련된 한국인의 일상에 대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국어 문법 활용은 을 줄 몰랐다, 개하다입니다. 을 줄 몰랐다, 개하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 줄 몰랐다는 형용사 동사에서 사용합니다. 받침 있어요. 작을 줄 몰랐다. 받침 없어요. 갈 줄 몰랐다. 자, 어떤 의미냐면 추측, 기대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을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뱅킹이 이렇게 편리하다. 자, 우리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전에는 인터넷 뱅킹이 편리하다, 안 편리하다 몰랐어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 보니까 인터넷 뱅킹이 편리한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바뀐다? 편리하다, 편리할 줄 몰랐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쿤 씨가 매운 음식을 그렇게 잘 먹다. 자, 쿤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는지 잘 안 먹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쿤 씨가 먹는 걸 보니까 와, 우리 쿤 씨가 매운 음식을 그렇게 잘 먹을 줄 몰랐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오늘 배송되다. 그런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자, 오늘 배송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배송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을 줄 알았다, 을 줄 몰랐다라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메타버스 수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개하다입니다. 우리 동사에만 사용을 하고요. 개하다도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다, 먹게 하다, 읽다, 읽게 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에게 밥을 먹였어요.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시나요? 동생에게 밥을 먹였어요는 내 손으로 직접 먹였어요. 그런데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는 동생 손으로 너 밥 먹어! 시키는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하다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사동의 의미입니다. 아이가 몸이 약하면 음식을 골고루 어떻게 아이가 먹게 하세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력적인 게임을 못 하다, 너 하다, 내가 너에게 시킵니다. 사동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는 사진을 못 찍다. 우리 사동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못 찍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한국인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메타버스 라이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